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very pleasant 챕터 reading. 16 고마운 사람들 1944년 1월 28일 금요일 키티에게 키티, 네가 오래된 소식 부스러기들을 씹고 또 씹다가 크게 하품을 하면서 안내가 좀 새로운 소식을 파냈으면 하고 바라는 소가 된 기분이 아닐까 싶어. 나도 네가 지루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매일 지겨운 이야기나 반복하고 있는 늙은 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지겨울지도 한번 상상해봐. 식사 때 나누는 이야기란 게 정치나 맛있는 음식에 관한 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들었던 엄마와 반던 아줌마의 자랑스러운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거든. 그게 아니라면 뒤셀 아저씨가 늘어놓는 이야기들인데 주로 자기 아내의 커다란 옷장 속에 가득 들어있는 옷이나 아름다운 경주말, 물이 새는 보트나 4살에 이미 수영을 할 줄 알았던 소년들의 이야기, 아니면 근육통 이야기나 예민한 환자 이야기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지. 요약하면 바로 이거야. 우리 8사람 중에 누가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나머지 7명이 그 사람 대신에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고 오로지 이야기하는 사람 혼자 자기의 재담에 웃어. 두 전직 주부들이 수도 없이 말한 우유 배달원, 식료품 가게 주인, 정육점 주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칭찬을 받기도 하다가 갈갈이 찢겨질 정도로 비난을 받기도 하지. 이곳에서 새롭고 신선한 화제거리를 찾는 건 불가능해. 어른들이 쿠피스시나 행크, BF가 해준 이야기들을 10번도 넘게 되풀이하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지만 않는다면 참을만해. 이런 마음이 들면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 팔을 꼬집으며 참아야만 하니까. 나 같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아무리 허풍을 떨더라도 절대 어른보다 똑똑하면 안 되거든. 쿠피스시나 행크가 자주 꺼내는 주제는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나 지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우리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굉장한 흥미거리이며 쫓겨난 사람들이 겪는 일들과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기쁨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공감하는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거든. 마치 난로가에 아빠의 침실용 슬리퍼를 두어서 따뜻하게 데워놓는 것처럼 우리는 숨어 지내는 것이라든가 지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꽤 익숙해졌어.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든가 지하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숨을 장소를 찾아준다든가 숨어 지내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자유 네덜란드 같은 조직이 많아.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숭고하고 헌신적인지.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만 해도 그래.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주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믿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추적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될 거야. 그들에게는 우리가 짐이 될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끼치는 수고를 누구 하나 불평하지도 않아. 그들은 매일같이 이곳에 올라와서 남자들에게는 회사 일이나 정치 이야기를, 여자들에게는 음식이나 전쟁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는 신문이나 책 이야기를 해주거든. 생일이나 휴일에는
가장 밝은 얼굴로 꽃이나 선물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려고 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 전쟁터에서 독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들도 영웅이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들 역시 쾌활하고도 애정이 많은 영웅들이라는 것을. 놀라운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쿠피스 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헬더를란트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한쪽 팀은 모두 지하단체의 조직원이고 다른 쪽 팀은 모두 경찰관들이었대. 또 힐베르심에서 새로운 배급 카드가 배포됐는데 숨어서 지내는 많은 사람들도 배급받을 수가 있었어. 시에서는 정해놓은 시간에 오면 따로 설치된 작은 테이블에 배포를 해주겠다고 공지를 했대. 하지만 이런 대담한 계획들이 독일군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안내가. 1944년 2월 3일 목요일. 키티에게. 사람들은 이 나라에 연합군이 상륙하기를 매일같이 열망하고 있어. 네가 이곳에 있으면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질없는 일에 소동을 피운다고 우리를 비웃을 거야. 신문에는 온통 연합군 상륙에 관한 기사와 네덜란드에 영국군이 상륙을 하면 독일군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홍수작전도 펼 것이다 라는 기사로 가득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어. 그리고 물에 잠기게 될 지역이 표시된 지도까지 실려 있어. 암스테르담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거리에 물이 1m 높이로 차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야.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을 헤치고 나가야지. 그건 안 돼. 헤엄을 쳐야지. 수영복을 입고 수모를 쓰고 물 아래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유대인인지 눈치채지 못할걸? 아, 말도 안 돼. 쥐들이 다리를 무는데도 수영을 하는 여자들이 있는지 보고 싶네. 어차피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거야. 홍수가 나면 창고는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 지금도 벌써 흔들리는 걸 뭐. 아, 농담 그만하고 내 말 들어. 어떻게 해서든 배를 구해야 돼. 뭘 그렇게 고민들해? 훨씬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락에서 나무 상자를 가지고 와서 스프 국자로 노를 저으면 되지. 나는 중마를 타고 걸어갈 거야. 어릴 때 난 중마 타기 선수였거든. 행크는 분명히 자기 아내를 등에 업고 갈 거야. 그럼 아내는 중마를 탄 거나 다름없지. 키티,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현실은 너무나 다르지. 다음 문제는 곧 연합군 상륙이 이루어져서 독일군이 암스테르담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야. 우리도 암스테르담을 떠나야지. 완벽하게 변장을 하고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독일군은 이곳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독일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걸. 우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거야. 맞아. 이곳에 있어야 돼. 이곳이 가장 안전하니까. 쿠피스 씨에게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랑 함께 사는 거야. 담요를 구해서 바닥에 깔고 자면 되잖아. 미에프와 쿠피스 씨에게 이곳으로 담요를 가지고 와달라고 하자. 지금 옥수수가 60파운드 있지만 옥수수를 좀 더 주문할 거야. 행크에게 완두콩과 강낭콩을 좀 더 갖다 달라고 하자. 지금 강낭콩은 60파운드 정도 있고 완두콩은 10파운드 정도 있거든? 그리고 채소도 50통 정도 있어. 엄마, 다른 음식들은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생선 통조림 10개, 우유 40통, 우유가루 10kg, 샐러드유 3병, 버터 4통, 고기 통조림 4병, 딸기조림 2병, 라즈베리 2병, 토마토 20병, 납작보리 10파운드, 쌀 8파운드. 그게 다야. 우리가 꽤 많이 음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매주 먹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석탄과 장작도 넉넉하고 양초도 충분해. 돈을 가지고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옷 속에 쉽게 숨길 수 있는 작은 지갑도 만들어야겠지. 도망갈 때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두자. 그리고 미리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좋을 거야. 2사람씩 망을 보자. 한 사람은 다락 앞에서, 한 사람은 다락 뒤에서 말이야. 그런데 물과 가스, 전기가 없다면 우리가 모아둔 음식들은 무슨 소용이지? 그러면 난로에서 요리를 해야지. 물은 걸러서 끓이고 큰 병을 씻어서 거기다 물을 담아두자.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만 해. 반복되는 연합군 상륙 이야기에 굶주림과 죽음, 폭탄, 소화기, 침난, 유대인 증명서, 독가스 등등등이 이 중에 즐거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 은신처의 남자들은 꽤 직접적으로 경고를 해. 예를 들면 행크와 했던 이런 대화들이야. 은신처 사람들.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갈까봐 두려워. 행크. 그건 불가능해. 수송할 기차가 없으니까. 은신처 사람들. 기차라고? 독일군이 우리를 기차에 실어 갈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걸어서 가게 할걸? 행크. 믿을 수 없어. 부정적인 면만 보는군. 시민들을 끌고 가서 뭐 하려고? 은신처 사람들. 철수해야 한다면 모든 점령국의 문을 닫고 가겠다고 하던 괴벨스의 말 기억 안 나? 행크. 그런 말은 이미 여러 번 했어. 은신처 사람들. 독일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만큼 고결하다거나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독일인들은 자기들이 망하면 소나기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할 놈들이야. 행크.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믿을 수가 없어. 은신처 사람들.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지. 행크.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어.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 은신처 사람들. 우리가 몸소 겪어온 일이야. 처음엔 독일에서, 그 다음엔 여기서. 소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행크. 유대인 문제를 끌어들이지 마.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는 사람은 없어. 영국이든 소련이든 선전 목적으로 만든 걸 과장하고 있는 게 분명해. 독일처럼 말이야. 은신처 사람들. 말도 안 돼. 영국은 라디오에서 언제나 진실만을 얘기했어. 조금은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실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다니까? 폴란드나 소련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부정할 수 없잖아. 어? 키티, 그만할게. 내 자신은 이런 소동이나 긴장감에서 떨어져서 조용히 지내. 내가 살게 될 건지 죽을 건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지에 이른 거지. 세상은 나 없이도 돌아갈 거고 현실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운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이 잘 끝나도록 기도하며 공부만 하고 있어. 안내가.
챕터 17 봄 그리고 청춘 1944년 2월 12일 토요일 키티에게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높고 푸르며 달콤한 바람이 불어와.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간절히 소망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친구를 보고 싶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고 싶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것도 아는데 울 수가 없어. 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닫힌 창틀 문 사이로 숨을 쉬어. 심장이 고동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결국 내 소망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니? 내 마음속에 봄이 왔어. 그 봄이 깨어나고 있는 게 느껴져. 내 온 몸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쓰지만 혼란스러워. 뭘 읽어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밖에는 모르겠어. 안내가 1944년 2월 13일 일요일 키티에게 토요일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 나는 간절히 바랬고 그리고 지금도 바라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바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어. 무지무지 기뻐.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할게. 오늘 아침에 페터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 그냥 평범한 눈길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페터가 마코토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페터를 너무 많이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내가 페터를 쳐다볼 때마다 페터가 나를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 내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라.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 난 정말 혼자 있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아빠는 내가 보통의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 같지만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할 순 없어. 나를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이게 내가 늘 소리치고 싶은 말이야. 또 모르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나 혼자 남겨질 날이 올지도. 안내가 1944년 2월 14일 월요일 키티에게 월요일 저녁 나와 아빠를 빼고 모두가 독일 거장의 불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라디오에 둘러앉아 있었어. 그런데 디셀 아저씨가 계속해서 다이얼을 만지작거렸어. 그것 때문에 페터가 짜증이 났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30분 동안 꾹 참고 있던 페터가 다소 짜증스러운 투로 다이얼을 그만 돌릴 수 없냐고 물었지. 디셀 아저씨는 특유의 거만한 말투로 말했어. 더 잘 나오게 조절하고 있는 거야. 페터는 화를 냈고 반단 아저씨도 페터 편을 들었어. 그래서 디셀 아저씨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끝났어.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페터는 그 일이 마음에 남았나 봐. 내가 다락 책장에서 책을 찾고 있었는데 페터가 다가오더니 그 일에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 일이 일어난 걸 몰랐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더니 페터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주변이 없잖아. 말문이 막힐 거라는 걸 미리 알거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얼굴이 빨개져서는 우물거리기만 하다가 적당한 말을 찾지도 못하고 결국 입을 닫아버려. 어제도 그랬어. 다른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한 번 말을 시작하자 그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어. 끔찍하다. 예전에 나쁜 버릇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말로 해결하지 않고 주먹이 나가곤 했어. 하지만 그 방법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네가 존경스러워. 너는 말에 있어서는 절대 당황하지 않잖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말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내가 대답했어.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전혀 다르게 말해. 그리고 너무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해. 그게 뭐가 부럽니? 마지막 말에 웃음이 절로 나왔지만 페터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웃음을 참고 바닥 쿠션 위에 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페터를 유심히 쳐다봤지. 이 집에 나와 똑같이 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어. 페터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마음껏 뒤섞아저씨 흉을 보았어. 그리고 나도 굉장히 즐거웠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동지의식을 페터에게서 느꼈거든. 안내가. 1944년 2월 16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마코토 언니의 생일이야. 페터가 12시 30분에 선물을 보러 와서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언니에게는 오늘이 무척 소중한 날이라 오후에는 언니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어. 그래서 커피를 갖다 준 다음에 감자를 가지러 갔어. 페터의 방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페터가 계단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있었어. 다락의 문을 닫아야 하는지 내가 물었지. 나올 때 노크해. 그럼 내가 열어줄게. 페터가 말했어.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최소한 10분 동안 큰 통에서 가장 작은 감자들을 찾았어. 등이 아프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나 혼자 문을 열었어. 그런데 페터가 얼른 와서는 내게서 냄비를 받아주는 거야. 한참 찾아봤는데도 작은 감자는 이것뿐이야. 내가 말했어. 큰 통 안에도 봤어? 다 뒤져봤어. 나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고 페터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호호, 제법 잘 골랐는데. 그리고 내가 냄비를 받자 한마디 덧붙였어. 잘했어. 그러고는 나를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 페터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줄 모르는 페터는 눈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야. 페터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페터가 내게 했던 말과 나를 쳐다보던 눈길을 떠올리면 지금도 행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엄마가 감자를 좀 더 가져오라고 했어. 이번엔 저녁 식사용으로 말이야. 나는 기꺼이 위층으로 올라갔지. 페터 방에 들어가서는 또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페터가 일어서더니 벽과 문 사이에 서서는 내 팔을 꼭 붙잡았어. 내가 갈게.
페터가 말했어. 난 정말 그럴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특별히 작은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내 팔을 놓아주었어. 내려가는데 페터가 와서 뚜껑 문을 열어주고 또 냄비를 받아주었어. 문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물었어. 뭐하고 있었어? 프랑스어. 나는 페터가 연습하는 걸 한번 봐도 되는지 물었어. 그리고 손을 씻고 가서 침대의 맞은편 침대 의자에 앉았어. 페터에게 프랑스어를 조금 설명해주고 난 뒤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했어. 페터는 나중에 동인도로 가서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 집안 이야기와 암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 나는 페터에게 분명히 열등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 페터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했어.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기독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 세례를 받고 싶은지 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냐고. 이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어. 페터는 언제나 좀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엔 아빠 이야기.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등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페터방을 나온 건 4시 30분이었어. 저녁에도 페터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 좋은 시간이었어. 페터방에 걸려있는 영화배우 사진에 대한 내용이었어. 내가 예전에 페터에게 준 사진인데 최소한 1년 반은 페터의 방에 걸려 있었거든. 페터는 그 사진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고 난 몇 장 더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페터는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겠어. 매일 봤더니 내 친구가 된 것 같아. 이제 왜 페터가 언제나 무쉬를 안고 있는지 알 것 같아. 페터는 사랑이 필요한 거야. 참, 페터가 이런 말도 했어. 내 단점을 생각할 때만 빼면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그리고 언젠가는 내 단점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거야. 페터는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예를 들면 페터는 자기가 너무 멍청하고 우리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페터는 프랑스어 공부하는 걸 내가 도와주면 1000번도 더 고마워해. 다음엔 페터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야, 그만 좀 해. 넌 나보다 영어랑 지리를 훨씬 잘하잖아. 안내가.